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핵실험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제 ICBM 발사를 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는데 어젯밤에 다시 북한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한 9시 35분쯤에 있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해서 야간에 이렇게 도발한 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북한이 최근에 분단 이후 정말 최초로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또 그 다음 날 북한이 ICBM, 미국 본토를 겨냥한 화성 17형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비록 고도와 거리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ICBM을 발사했단 말이죠. 이런 일련의 긴장 고조 행위는 한미가 연합공중훈련 연습을 원래는 예정대로면 오늘 끝나도록 돼 있었죠. 네네. 네. 그러나 한미의 판단에 의하면 이렇게 고조되는 긴장 속에 훈련을 그대로 종료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으로 일단 연장하는 결정을 했죠. 근데 그 밤에 박정천 북한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입니다. 군서열 1이고요. 박정천이 이제 이 한미연합연습 연장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야간에 탄도미사일을 쏘고 또 바로 이 포사격을 했단 말이죠. 완충수역 내로. 제가 볼 때는 한미연합연습은 잘못된 것이고 한반도의 모든 긴장은 한미가 끌어올리는 것이다라는 이런 거짓 선전을 통해서 네.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고 이게 사실 거짓말을 계속하면요. 그게 사실같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은 그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그 공중훈련 기간이 연장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교수님께서도 보실 때는 그 기간이 연장된 거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좀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에 대한 반발이 분명한 북한의 그 판단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밤에 이제 미사일 또 포사격을 해대는 건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에 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정천 부위원장의 발언도 그렇고 북한의 행동도 그렇고 한미에 밀리지 않고 북한이 판 자체를 끌고 가거나 최소한 밀리지 않는 삿바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제 밤에 이제 북한의 도발이 있었는데 미국은 시차로 보면 그게 낮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펜타곤이나 또는 미국의 지휘부를 겨냥하면서 물론 그것이 미국의 그 실질적인 그 압력이 될 만큼의 무력의 도발 수위가 높지는 않지만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미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한다. 또 정면으로 그것을 그 반박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 미국을 겨냥한 시점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북한 쪽에서는 남탓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합공중훈련 연장에도 반발하고 있는데 우선 내일까지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하고 계속 지속해서 연장을 할까요? 이제 뭐 지금 보도된 바로는 비질런트 스톰 한미연합 공중연습은 내일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루 연장을 한 것이죠. 네네. 네. 그래서 북한이 어젯밤에 쐈지만 오늘은 지금 쐈다는 보도가 아직은 없어요. 일단은 박정천이 실수했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들이 꺼낸 카드가 바로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이제 포병 사격이었는데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보면 490km거든요. 490km면은 황해도 쪽에서 쐈으니까요. 그 남쪽 방향으로 돌리면 우리 남한 전체가 다 이 타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동안 북한이 전술핵을 개발하고
특히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2019년 이후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그 이전에는 2016, 17 그 어간에는 미국을 타격하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집중을 했다면 2019년 이후부터 나타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양상을 보면 단거리 미사일, 특히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고, 그리고 실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핵탄두를, 전술 핵탄두를 만들겠다라고 2018년 김정은이 1월 달에 공언을 하고 지금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요, 뭐 당장 오늘 내일 사이에 어떤 도발을 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미 북한이 언급을 했고, 우리가 뭐 한미연합에서 오늘 SCM 한미연례 안보협의회 공동 성명을 통해서 연합연습은 지속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미연합연습 연례적이고 정상적이고 방어적인 연습을 시비를 걸면서 계속 도발을 하고 위협을 높이면 높일수록 연합연습이 강화되면 강화됐지 중단되거나 위축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북한은 그 판을 끌고 가기 위해서 김 교수님 말씀대로 밀릴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추가적 도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경계 대비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 이후로 추가 도발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선 내일까지 연합훈련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세게 나올까요, 그러면? 뭐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북한의 행동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명분이나 기싸움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최근에 지금 변화된 현상이 뭐냐면, 예전에는 한미 군사훈련이 열리면 북한이 군사훈련 직전이거나 또는 직후에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양상을 보면 북한의 도발 형태는 거의 한미 군사훈련 그 시작과 동시에,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내일까지 한미 군사훈련이 지금 이제 공중훈련이 연장이 돼 있다면 네. 북한으로서는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어젯밤에도 보면 그 해안포를 쏘고 뭐 이런 형식이었지만 좀 더 강화된 형태의 미사일 발사랄지 중거리 미사일 발사랄지 뭐 이런 형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ICBM 발사는 이미 이제 한번 했기 때문에 네. 바로 ICBM 발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 정도로 또 북한의 항의에, 북한이 표현하는 항의의 표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어제 이제 미사일 도발뿐만이 아니라 포사격도 있었습니다. 한 80여 발 정도의 심야 포격까지 감행을 했는데, 지금 그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수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북한이 이걸 좀 노리고 파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좀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게 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이제 맺어졌는데요. 우리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죠. 사실 뭐 저도 북한 군인들과 협상을 많이 해봤고, 9.19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사실 북한이 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9.19 군사합의에는 북한이 1990년대 초부터 우리에게 집요하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정찰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공중 정찰 자산이 우리가 압도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중단시키려고 했고, 결국 9.19 군사합의에서 북한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령도를 포함한 이 NLL 인근 수역에서 훈련도 하지 말고 포사격도 하지 말자. 이 완충 수역을 설정한 거거든요. 네네. 사실은 2010년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서 포격 도발을 했는데 그 연평부대에 이 포사격을 시비를 걸은 거거든요. 우리가 남쪽으로 정례적으로 하는 사격을. 근데 그걸 못하도록 이제 9.19 군사합의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우리의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자산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또 서북도서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방어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 내부에서 불만도 많았고요. 오히려 이건 북한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거기 때문에 북한이 적어도 9.19 군사합의는 먼저 파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 보면 지난 10월 중순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방사포 사격을 완충수역에다 대고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우리 9.19 군사합의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아. 파기하려면 파기해봐. 그게 남측 보수 세력이 있어 그렇게 9.19 군사합의를 문제 삼는데 하려면 해. 하려면 먼저 해. 근데 북한도 그걸 알죠. 우리 자유민주 법치국가에서
이 남북 간에 합의한 우리가 남북 간에 합의한 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그거를 파기하거나 일방적으로 우리가 중단한 전례가 없거든요. 천안함 폭침 때 북한이 5.24 조치로 우리가 남북 합의를 중단하고 우리가 제재 조치를 취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 북한이 방사포 사격한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중단하지 않는 데는 북한은 알고 있으니까 이걸 마음껏 악용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긴장을 고조시키고 마치 이 판이 한미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이 네. 그렇게 계속 자극을 하고 우리 국내 여론에서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일부 국민들은 아니 도대체 정부가 뭐 하는 거야? 북한이 좀 달래지. 북한이 저렇게 난리치면 전쟁 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막 서로 강대강 구조로 가서 전쟁이 나면 지금 정부 어떡할 거야? 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만해 좀 북 좀 달래고 좀 이렇게 하지. 이런 여론을 부추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북한이 만약에 2010년도와 같은 그런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7차 핵실험과 같은 그런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면 그렇다면 아마 우리 정부로서도 이 남북 간에 2018년 했던 그 합의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걸 중지시키는 중대한 결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이 악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는 딱히 실효성이 없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실효성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실효성이 없게 만드는 게 북한의 의도인 것이고 또 9.19 군사합의를 남측이 먼저 파기하게 만드는 게 북한의 의도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말씀 그 문 장관님께서 하셨지만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또 9.19 군사합의가 여러 가지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사 분계선 선상에서 또는 그 NLL 선상에서 또 공중에서 남북의 군사적인 충돌, 우발적인 돌발적 사태를 예방하는 효과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그 준수해 나가고 그것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북측과 앞으로 협의를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한미 이 공중훈련이 워낙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당장 그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미 군사훈련이 좀 정리가 되고 종료가 되면 조금 이제 지금 열기들이 좀 식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남북이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들을 찾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9.19 합의에 대한 다시 한번 이제 그 남북의 그 준수 의지를 만들어내는 그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 성명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더 도발을 하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었고요. 이번 공동 성명 내용을 좀 보면은 표현이 조금 더 1년 전보다는 단호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합훈련에 대한 기조가 지난해는 지속 유지였는데 올해는 확대로 더 확장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재개가 됐고 북한의 특사가 내려왔고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이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미연합연습, 특히 3대 연합연습을 중단을 했죠. 저는 그때 가장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면서 한미 연합억제력만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게 사실 현실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겠다. 한미 동맹도 더욱 강화하자. 그리고 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도 이제는 제대로 억제 협의체도 가동을 하고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걸 비핵화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고 네. 결국은 4년 동안 엄청난 위협으로 고조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연합연습을 정상화한다. 이 한미 이 SCM 공동성명, 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은 기본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회담 합의,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역시 그 합의가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은 북한 책임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고 이제는 그걸 법제화해서 노골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쓰겠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한미는 동맹이고 우리는 비핵화 정책, 미국은 우리 해구산고 확정체를 제공하기 때문에 결국 한미가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전략자산의 이 배치를 상시 배치하는 것과 유사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의한 것은 역시 북한이 원인을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핵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이제 4년 동안 강화를 해왔고 우리는 방어 능력을 그만큼 더 키워야 된다. 한미 동맹도 그만큼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구에서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문구가 담긴 것도 눈에 굉장히 띄거든요.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날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한미 연례 군사 협의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요 정도 수준의 표현을 쓴 건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종말 이란 표현은 사실상 외교적으로는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한 것은 결국 지금의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당국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지금 북한의 도발이 있고 우리의 대응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좀 더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이 견결하다. 매우 튼튼하게 지금 한미동맹이 작동하고 있다. 이것을 좀 보여주는 이런 차원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보면은 김정은 정권 종말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사실상 지금 이번 한미 공중훈련에도 보면 그 F-35A랄지 F-35B 폭격 전투기 같은 경우는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무기 체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최고 지도자,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위협한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미 국방장관의 이 표현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이런 표현들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은 한미 당국의 의지를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언급이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가 증가했다라는 언급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명시했다는 건 앞으로 이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봐야겠네요, 저희가. 아마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미 공동 SCM 공동 성명에 여기 오스틴 장관이 언급한 거예요. 네네. 이것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의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오스틴 장관이 경고한 건데 이거는 NPR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인용을 해서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제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북한이 안 하면 정권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 공격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네. 전략 자산의 전개와 빈도와 강도 이런 것들도 역시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략 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고 적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다가오면 적시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조율된 방식은 뭐냐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한미가 조율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전략 자산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판단하는 건데 북한이 뭐 조용하고 도발도 안 하고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비핵화 대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온다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모든 것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낮아지지 않는 한은 지금 아마 과거보다는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합의에 나와 있는 대로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북한의 계속된 도발 때문에 지금 안보리 공개 회의가 한 달 만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공식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안보리 내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의 ICBM 발사가 지난번에 있었을 때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그 회의를 사실상 그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그 행동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사회가 분열돼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한국 또 나머지 국가들 이 하나의 축과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북한을 비롯한 또 하나의 축들이 굉장히 그 대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한반도 문제에도 지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올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돼야 되는데 북한의 ICBM 발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트리거 조항이라고 그래갖고 자동으로 소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의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동의를 중국과 러시아가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ICBM 발사가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ICBM 발사는 맞는데 ICBM 발사가 100% 성공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제가 볼 때 한 70%, 80% 성공이라고 보고 고각 발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사회에 주는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 유엔 차원의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2017년도 이후에 5년 만에 나오느냐 하는 부분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아마 유엔 의장 성명이랄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그런 정도는 최대치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북한에서는 국제사회 분열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제재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노린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최근까지 30여 회, 발수로 치면 훨씬 많죠. 네. 이렇게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것이 성공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네. 탄도미사일 발사 자체를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사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겁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국제법이니까 그걸 위반하는 불법 행위고 사실은 그 안보리 결의에 중국과 러시아도 다 동의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결의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척을 지면서 결국 서방대 이 권위주의 국가 간에 어떻게 보면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고 이 상황을 북한이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중국과 러시아가 두둔하고 유엔 안보리가 열려도 규탄 성명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안보리가 사실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북한이 최대한 악용을 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공개 회의를 소집을 했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공개 결의를 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게 될 것이고 네. 국제사회에서 그걸 다 주목할 겁니다. 그러면 시진핑 3년임 이제 결정을 하고 뭔가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중국이 제대로 지도주 국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엔 헌장을 준수해야 되잖아요. 네.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동을 중국이 계속한다면 그런 건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도발, 특히 핵실험 같은 경우는 중국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앞으로 어떤 도발이 남았냐 생각할 때는 ICBM 추가 발사라던가 7차 핵실험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미국 고위급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 수도 있다. 이거를 저희가 단순한 희망사항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나온 발언일까요? 근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면 과연 북한이 그걸 말을 들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6차례 핵실험을 했잖아요. 네네. 중국과 러시아가 거기에 반대 결의안, 다시 말하면 그걸 불법으로 규정하는 제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도 다 동의를 했거든요. 결국 별로 말빨이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또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중국과 러시아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고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근에 유엔 총회 1위원회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와 관련된 표결을 했는데 그때 당시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추가 핵실험까지도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이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핵실험을 놓고 김정은이
카드만 만지작거리면서 지금 오늘 내일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북한의 이 설득을 하든지 뭐 압력을 넣든지 해서 중단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이런 와중에 북한이 러시아에는 포탄을 비밀리에 제공을 했다. 백악관의 발표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죠? 이건 이제 더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아마 이것은 외부로 더 이상 노출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또 북중러 관계가 매우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중 관계 같은 경우 보면 이번에 시진핑 3년임 그 시작될 때 김정은 위원장의 축전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자는 것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결국 이것은 이제 현 시점에서 보면 북한은 이제 중국, 러시아와 함께 가면서 미국, 일본, 한국의 압박을 견뎌내고 또 대등한 위치에서 북한이 판을 끌고 가겠다. 이게 이제 북한 외교의 지금 기본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비밀리에 이제 러시아의 포탄을 넘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입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이 그런 무기 수출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공식적으로 전달이 됐다면 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아마 미국은 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과정에서 그 부족한 포탄들을 이제 중국이랄지 북한으로부터 갖고 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텐데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외부로 드러난 형태로 그 북러 간의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도 그것을 제기하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다. 이것이 그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미국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북한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러시아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쳇바퀴 도는 형태의 그런 과정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가 올해 한 3월, 5월부터 북한이 곧 1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몇 달째 계속해 왔는데 그동안도 이제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달인가 이제 국정원에서 내놓은 게 중국의 공산당 대회가 끝나고 미국의 중간 선거 전에 할 것이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중간 선거가 시작이 돼서 주말 동안에 혹시나 뭐 7차 핵실험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한다면 언제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예, 뭐 7차 핵실험은 언젠가는 할 겁니다. 그러나 이 7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이제 군사적 필요도 있고 정치적 필요도 있는데 이 군사적으로는 뭐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위력을 갖춘 그런 핵폭탄이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이 국방과학 5대 과업에서 얘기했던 대로 고위력 ICBM의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핵탄두 그리고 전술핵 다양한 무기에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탄두를 개발할 군사적 기술적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죠. 김정은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다들 11월 8일 고 어간에 할 것이다라고 다 주목하고 있는데 네. 제가 김정은이라도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 시점을 선택을 해서 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미국과 한국 또 국제사회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한다면 네. 김정은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북한도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긴 할 것이다. 그러면 짧게 교수님,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걸 얻을 수 있기에 이 핵실험에 좀 집착을 하는 걸까요?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면 이제 전술 핵실험일 텐데요. 네. 그 핵실험은 결국 북한의 기술적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이 기술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특히 전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꾸로 보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만큼의 지금 그 카드를 쓸 만큼의 시점인가?
이미 이제 ICBM 발사도 했고 뭐 이런 네. 일련의 행동들을 했고 한미 군사훈련은 끝나가고 그렇다면 아마 핵실험 카드는 호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면서 어느 특정한 시점을 고민할 가능성이 현재 높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